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9월 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만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건입니다. 네, 예. 9월이 왔습니다. 예, 드디어 9월이 왔고 개강이 가을이 왔다. 개강이 왔다. 개강이 같은 말이군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냥 월요일이 그냥 지옥 같더라고요. 아이고. 예, 개강은 학생만이 아니라 선생님도 힘들다. 이런 그럼요. 사실을 짚어주셨습니다. 관점의 전환. 네.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의식불명 아니면 경증이라는 복지부 차관. 네,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말 나오고 있네요. 네, 의정 갈등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8월 4일에 열경련을 앓던 2살배기 여아가 응급실 11곳으로 이송을 거부당해서 결국 의식불명에 빠졌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또 8월 28일에는 용산 인근에서 안전망을 설치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4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또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순간 접착제가 눈에 들어가서 실명 위기에 처한 여성도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이틀 만에 결국 치료를 받은 사례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문제는 이런 피해 현황에 대한 이제 집계가 충분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또 앞으로 중단 예정인 병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발언이 상황을 더 불붙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민수 2차관이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정부가 이번 이제 의료대란에 대한 대안으로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 이용하는 경우에 본인 부담금을 60%에서 90%로 이제 인상하는 방안을 추석 연휴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진행자가 사실 경증인지 중증인지 환자나 보호자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 차관이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 중증은 의식불명이거나 마비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이런 이제 속출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얘기는 이제 부분적인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 상황을 주로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또 성명을 냈는데요. 사실 경증, 중증 이 판단은 의사들도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처음에는 경증으로 진단을 받았다가 추가 검사가 진행이 되면서 중증으로 밝혀지는 경우 적지 않다라고 하고요. 또 관련해 가지고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이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의료 공백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의사를 탓하는 발언에 대해 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이제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를 제때 해결을 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이제 지불하게 되고 지금 이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당위를 내세웠습니다. 네, 당장 하이덴님이 그러다 죽으면 차관이 책임을 지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정부의 어떤 상황 인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의료 개혁을 하자라는 데는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수 인력이 필수 의료 부분에 모자라고 지방 의료가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그 해결책의 한 부분으로서 의사 숫자를 늘리자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저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국민이 동의할 거다. 여기 동의하지 않는 집단은 어떻게 보면 의사 집단 정도이지 나머지 집단은 사실은 거의 다 동의할 거다. 그리고 심지어 의사 집단의 일부 내에서도 증언하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필수 의료를 확보하고 그리고 지방 의료 세우고 의사 증원 늘리고 이 모든 일을 사실은 다 해야 되는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걸 하는 가운데 저는 정부가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의사들을 설득하는가, 어떻게 협상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국민의 지지를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발언은 별로 좋지 않은 발언인 것 같아요.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떠나버린 전공의 잘못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구조를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 병원의 전공의 의존율이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병원 의존율이 10% 안팎이라고 해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는 엄청나게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전공의가 낮은 임금으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응급실부터 다 하고 있어 뺑뺑이 돌리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실제적인 의료 시스템을 돌리는 사람인데 낮은 임금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 나빠진다고? 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들은 화가 날 수 있는 충분히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정확하게 해주는 것들이 아주 필수적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공의들에게 좀 설득력이 없고 그리고 지금 구조를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 구조 자체를 전공의들한테 떠넘겨버렸잖아요. 책임을. 그러면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진 데는 국가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는 자기 국가의 책임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전공의에게 책임을 떠넘겨버리면 협상이 계속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전공의들이 안 돌아오면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뭔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전공의들을 다시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더 돌아오지 않게 만드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게 경증, 중증 이 부분은 의사들이 심지어 응급실에 경찰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부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의사가 우리 여기서 치료하실 게 아닙니다라고 하고 내보내면 거기서 환자들은 화를 내고 환자들의 가족도 화를 내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차라리 경찰이 상주했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와서 직접 봐라라고 할 정도의 아주 난감한 문제인데 이거 뭐 전화 들고 전화할 정도면 경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발언이 정말 얼마나 설득력 있는 발언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 차관님도 그리고 국무총리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점수를 딸 수 있는데 오히려 점수를 잃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모세님도 토요일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다행히 크게 안 다쳐서 감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운에 맡겨야 되는 사회라고 하는 게 2024년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뉴스 계속 넘어가 볼까요? 네, 정진석 윤 정부 대한민국 정상 궤도에 올려놔.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대통령실의 전 직원 조회, 이제 본인한테서는 처음으로 했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 비서실장은 이제 대통령을 향해 조롱과 야유, 언어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냐라면서 이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다라고 오늘 설명을 했다고 이제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또 정 실장은 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뻔히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없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망신을 당하라 하고 있다 고도했는데요. 또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성과가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은 것이라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식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정 비서실장이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한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의 한 칼럼이 눈에 띄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푸대접이 좋았겠나 그래도 개헌식에 갔다라는 이 제목의 기자 칼럼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야당의 야유, 항의와 피켓이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면서 그럼에도 역대 대통령은 회피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라고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네, 민주화 이후의 첫 세례뿐만이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도 개헌식 참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대통령의 이런 선택들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권했다라고 말하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말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말 속에 다 들어있죠. 국회가 비이성적이고 미쳐 날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은 국회와 같이 뭔가 협력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이미. 이 워딩 속에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야유, 조롱 이런 것에서 어떻게 갔다 오시라고 그 곤욕을 치르라고 하시겠냐라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 돌아보시면요. 국회를 이 베이비들이라고 했던 사람이 윤 대통령이었어요. 아, 미국에서 바이든 날리면 이 말씀이시죠? 생각해보세요. 예. 그때 그 국회가 미국 국회 아니고 한국 국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 꼭 우리 국회 보고 이 베이비들이라고 하신 분이 그 조롱과 야유를 못 참 뭐 무슨 소리예요, 그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이
국회에 이제 대표들이 모인 의회에 가서 만나는 건 매우 상징적인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대통령제 하에서는요, 이게 서로 박자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행정부와 의회가 명백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을 사실은 약속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걸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실제 대통령제 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회는 우리가 대표를 뽑지만 행정부에 가면 유일하게 공무원들 중에 국민이 선출하는 공무원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와 행정부의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국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합심해서 뭘 해보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가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돌이켜보면 뭐 독재자들도 지금 국회 개원식은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런 독재자들이 국회 개원식에 갔겠냐라고 생각해보면 국회와 척을 지거나 국회와 척을 지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보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국회와 척을 지고 있더라도. 사실 생각해 보면 국회와 척을 지고 있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국민한테 난 국회와 척했어. 난 국회와 일 못하겠어. 라는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국민들이 그걸 좋아할 사람들이 진짜로 있을까요? 예, 자기의 극렬한 지지자나 좋아할 뭐 일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협력이라는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는 두 번째 문제고, 국민들에게는 최대한 대표들이 우리가 그래도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그걸 보여줄 의무는 대표들한테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걸 사실상 거부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이게 잘못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레버 스트로베리 필드님께서 총선에서 참패해놓고서 정상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슨 말 하는 거냐라는 취지의 지적을 해주고 계시네요.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종섭 800-7070 밝힐 수 없어. 네, 어제 박정훈 대령 7차 공판에 있었는데 여기서 증인으로 나온 이종섭 전 장관 이야기죠? 네, 02-800-7070 이 번호가 윤 대통령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종섭 전 장관이 저 전화를 누가 했다, 어떤 내용으로 했다 이렇게 밝히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번호의 통신사 이제 가입자명은 대통령 경호처로 알려지기도 했죠. 네, 그러면서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이것이 오늘 재판의 실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이종섭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이제 맡았던 박진희 육군소장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 박진희 보좌관은 박 대령이 열심히 수사를 했지만 마치 수사 지휘를 유족한테 받은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부분으로 수사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그와 한편에 이번에 이제 군사법원이 이번 재판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VIP 경로설과 관련된 이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네, 댓글창에도 있던데요. 이 사실조회 신청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게 도통 어떤 의미인지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실제 사실조회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실제로 사실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서면 질의 같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할 의무는 없어서 뭐 답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명백하게 국회가 그런데 이거를 사실 조회를 허용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이게 관련이 있다라고 본 거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관련은 분명히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저만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꾸 재판의 핵심은 항명이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재판의 핵심이 항명이라고 할지라도 외압이 이 재판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압이 있어서 그걸 거부했다면 항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군인이라고 해서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스스로도 이제 과거 여러분 보시면 본인이 우병우 수석 막 이렇게 조사할 때 청와대가 수사 개입하면 안 된다, 지휘를 하는 거 불법이다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말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군인 복무와 관련된 수칙에 봐도 군인이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 수칙과 함께 있는 게 뭐냐? 그건 25조에 나오고 24조에는 먼저 나오는 게 명령 발령자의 의무입니다. 군인은 직무와 관계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서 명령을 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권한 밖의 명령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당한 명령들은 어떻게 보면 위법한 명령들은 안 들어도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첩 보류 지시가 절차적으로 정당한 명령이었느냐,
절차적으로 위법한 명령이었느냐 이걸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외압이었냐를 보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한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명이 되겠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외압에 의해서 그 개입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항명이 아니라 오히려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행한 거로 칭찬을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절차대로 사건을 이첩한 이가 있고 그가 절차대로 사건 이첩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절차대로 할 수 없도록 외압이 있었다면 그 외압을 가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재판의 핵심인 겁니다. 예. 네. 이분 차분하게 잘하시네. 이런 댓글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예, 저희가 관련해서는 2부에서 김종대 전 의원과 그리고 박정흠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와 이 사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켜 넘어가죠. 네, 퇴임 한 달 앞둔 기시다의 방한. 네, 오는 6일에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12번째 정상회담을 한다고요? 네, 대통령실이 어제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 차원과 임기 중에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안을 적극 희망해서 성사됐다라고 이제 배경을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기시다 총리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제 퇴임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이제 총리의 방안을 두고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이제 한국 상황을 보면 사도광산 등재부터 이제 친일 논란에 그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 이 한일 관계에 대한 분위기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오늘 기시다 총리가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동의에 사의를 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를 전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한테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네. 네. 왜 온다고 보세요, 기시다 총리? 그것보다 이게 한일 회담 12번째라고요. 네. 와, 이게 옆집에 사는 분을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마주칠 확률보다 더 높은 느낌인데요. 예,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자주 보시면 뭐 좋은 거겠죠. 예, 예. 근데 뭐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줄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건 저희들이 가능하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가 나온 보도들에 따라 이제 본다면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금 방한을 해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감사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했어라고 일본에 자랑하러 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명확한 거잖아요. 일본 국민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핵심이지 기시다는 한국 국민들한테 뭐 감사하다는 이야기 하는 게 진짜 핵심이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멍청한 거죠. 생각해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내를 멍청하다는 쓰면 안 되는데. 예.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게 유네스코 계속 이야기되지만 세계유산 이게 회의에 그 위원국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해야 등록이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의견이 갈려서 안 되면 하다 안 되면 이제 투표하면 3분의 2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로비하면 3분의 1은 충분히 또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3분의 2 투표로 가려면 그 과정까지 엄청 긴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게 이제 그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걸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줄 때 야, 너네 이제 그 향토박물관에다가 아이카와 그러니까 설립 예정지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다가 조선인 노동자 동원 과정에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거절당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방문했을 때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꺼내놓고 강제 표현을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요구해야 생각합니다. 된다. 예. 윤 대통령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할까요? 예. 안 하겠죠. 모두의 기대가 낮지만 부디 그러길 바란다. 저희가 틀렸길 바랍니다. 이번에 진짜 윤 대통령이 딱 용기 내서 이거 해달라고 부탁하길 바랍니다. 예. 네. 간단하게 5번째 뉴스도 좀 살펴보죠. 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지운 검찰. 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했습니다. 네, 이제 허위 인터뷰 보도한 혐의로 이제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 이제 언론인들을 기소한 사건이죠. 이제 당초 재판부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강조한 공소장에 대해서 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검찰이 결국 이 지적받은 몇 가지 대목을 공소장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하는데 이 재판장이 즉각 이 검사의 말을 끊으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걸린다. 그렇게 반드시 필요하면 넣으라 단호하게 말하면서 아직도 경위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다.
모임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검사를 계속 지적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이게 참 검찰은 정말 부끄러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핵심이 이거잖아요. 대통령 명예훼손이면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소해라. 그리고 두 번째, 기소를 하려면 경위 사실을 명확하게 해라. 이거 정말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판 늘어지게 하지 마라. 지금 검찰 진술 증거로 받았다는 사람이 108명이 넘는데 이거 다 반대 증인 신문하고 하면 끝도 없고 재판 시작 못 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증거들 다 정리해라. 그거 하는 게 좀 동의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생각해 보면 재판부가 이거는 명확하게 준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있는 내용은 그걸 핵심이 쟁점의 핵심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 검찰이 못하고 딴 주변부 이야기를 해서 공소장 자체가 너무 산만하고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검찰이 부끄러운 순간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는 이 판사님의 말을 아니 고깝게 들지 말고 정말 판사님이 핵심을 짚어준 겁니다. 이 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9월 4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부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 하나 하겠습니다. 인터넷 TV 설치